자, 앞에 봅시다. 자, 12페이지 볼게요. 단군 신학. 이러면 지금 쌤생활 4단원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요거 이상은 못할 것 같거든. 내 생각에 3위 2부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나가봐야. 아니면 유충결정까지. 소설 하나는 좀 들어가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뒤에도 내가 볼 때 다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민이까지 소민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나 그렇게 적혀 있긴 한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소민이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소민이 들어간 건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반에서 성미국 대신 3위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여러분 말 안 해요? 왜냐면 작년에 송미국 시험 쳤던 학교가 몇 개 없거든? 내 머릿속에. 아 근데 확실히 얘기하면 어. 자기가 선생님 보시고 어. 소민이 들어갈지 안 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조 세수까지 끝나고 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마 3위국 할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근데 이제 시조 세수에서 끊길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번 시험 칠 때는 아예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단고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4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거 읽었다고 하니까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조선이 국가로 분류되는 이유 뭐였어요? 단군왕검의 뜻이 뭐야? 여보세요? 단군 왕검이라고 할 때 단군 왕검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어요? 수진아. 아니 중학생 때 했잖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역사 시험 범위였단 말이야. 단군 왕검의 뜻 해가지고 보통 저기 서술형으로 이제 시험 친단 말이죠. 얘기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단군 왕검의 뜻이 뭡니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정치적 왕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합쳐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고, 고조선이 국가인 이유는 이제 그런 정확한 이제 정해진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서 지도했다, 법에 따라서 지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고조선의 8조법이었나 10조법이었나 무슨 법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가 이제 단군 신화가 되는 거야. 단군 왕검이 이제 우리 이 한반도의 최초의 왕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국 신화는 어찌됐건 간에 뭐가 중요하다? 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떤 존재가 나라를 세웠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어떤 존재가 나라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우리 인류 공통으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도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류 공통으로 또는 우리 한반도 공통으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존재, 천상에 있는 존재가 우리 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천손강림이라고 하죠. 하늘의 후손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다 라고 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이 건국신화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무협산이라고 했고 또 백악이라고도 했답니다. 백악산, 백주 땅에 있답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개성 동쪽에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나라를 창건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야? 조선입니다. 조선. 그리고 요 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는 자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재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환인은 누가 모신다? 무당이 모시는 신 중에 하나인 거야.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 환인.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죠. 그의 서자, 아들이 환웅이라는 자가 있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어서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대요. 천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하늘 아래라는 뜻이잖아. 원래 하늘 위에 살던 존재들이야. 그런데 하늘 아래에 뜻이 있어서 뭐 하고자 했다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고요. 그래서 이 환인 아버지가 환웅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 땅을 내려보더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자, 그래서 밑에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 홍익인간이 바로 이 단군의 건국이념입니다. 건국이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이에 천부인 3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환웅이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자, 그래서 이 신단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천상에 있는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온 연결장소.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으니 이를 일러 신시라고 하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환웅천왕.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늘의 신이 지금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엇을 숭배한다? 하늘을 숭배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신, 하늘의 신을 숭배한다. 천신 숭배라고 하죠.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일치한 사회를 우리가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동시에 이제 왕인 거죠. 지도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를 지금 이제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셋을 거느렸답니다. 풍백, 우사, 운사를 가르쳤는데 거느렸는데 풍은 바람이죠. 우는 비고요. 우는 구름입니다. 뭐에 중요하냐? 농사일에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착 생활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일이 매우 중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경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이때가 언제야? 그 시기로 따지면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 시기에 정착 생활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였다. 자, 그래서 복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했대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때 누가 찾아왔다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왔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토테미즘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에 곰을 숭배하는 민족과 범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야. 누가 이겼다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 곰만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틴 겁니다. 자, 그래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자, 그러면 곰이 사람이 되고자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란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라, 신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이 신성한 것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 거야. 자,
자, 그래서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주면서.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이거 진짜 여기서 말하는 마늘이 진짜 실제로 마늘이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들? 요거 쓰인 글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는 글이거든요. 자, 근데 뭐 삼국사기는 역사책 같은 느낌이고 삼국유사는 이야기책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되게 신화적인 게 많은데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 중에 마늘 산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 마늘을 뜻하는 마늘 산자가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늘은 우리나라 농작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늘은 서양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어. 서양이라기보다는 여기가 그 저쪽에 아프리카 쪽 농작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넘어온 거야, 조선시대 때. 그럼 그때 요 우리 땅에는 마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쑥이 나는 시기에 마늘처럼 매운맛이 나는 식물 중에 하나인 거야. 달래예요, 달래. 달래를 여러분들 그냥 달래 무침이나 달래 비빔밥 먹으면 별로 매콤한 느낌이 안 드는데 걔가 이제 매운맛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그냥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달래를 그냥 뽑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알싸한 맛이 난대요. 무슨 파스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전부 마늘 산자 한자를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막간 상식. 시험범위랑은 아무 상관없고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서 쑥과 마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무슨 역할이냐면 주술적 성격이 담겨있는 소재인 거야. 왜? 먹었더니 사람이 됐잖아. 쑥은 그냥 먹으면 되게 쓴맛 나죠. 굉장히 쓰고 마늘은 굉장히 맵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인내, 인고, 고통을 인내하는 거야.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통을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금기 모티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금기라고 하는 이 모티프가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여러분들 아는 금기 뭐 있어? 판도라라는 얘기 혹시 판도라라는 이름 들어봤어?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판도라한테 상자 열지 말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판도라가 상자 열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또 있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아내가 저승에 가가지고 저승의 신인 하데스한테 찾아가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데스가 알겠다. 네가 저승까지 이렇게 온 용기가 대단하니까 내가 아내를 돌려보내주겠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승으로 가는 그 길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뒤에서 빠스락 소리가 나니까 바로 뒤를 돌아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금기가 있으면 이 금기가 생기는 순간 지키기 어려워지거든요. 금기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금기 모티프는 못 지키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죠? 왜냐면 그게 인간의 삶이니까. 자, 그래서 곧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했는데 금기를 누가 못 지켰어? 범이 못 지켰죠. 자, 그래서 곰과 범은 이것을 얻어먹고 37일 동안, 37일이면 며칠이야? 21일이죠. 37, 21일. 자, 그래서 21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뭐가 됐느냐?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은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곰을 숭배하는 민족의 승리다. 곰 숭배 부족의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대요.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서 자, 그러니까 자,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 왜? 여자의 몸이 되었으니까. 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였다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태어난 후손은 천손이 되는 거야. 하늘의 후손이 되는 거야. 왜? 하늘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단군왕검이라고 하고 하늘의 자손 두 글자로 천손이라고 하죠. 자, 그는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
당나라 요 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므로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아마 틀린 듯하다. 여기 이제 역사책에 그때 그렇게 뭐 적혀 있는 거야. 평양성 지금의 서경이다. 서경별곡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죠. 자, 평양성의 도읍지를 정하고, 자, 그러니까 고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입니다. 평양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라고 해서 나라를 세웠다. 건국.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는데 그곳을 궁,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강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으니 나이가 1908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라를 지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산신령이 됐다는 거야. 신선이 됐다는 거야. 신성성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여기요. 요거는 아프리카의 신화입니다. 공통점 생각하세요. 아마 요거까지 학교에서 들어갔다면 여기 안에 자세히 나와 있는 뭐 자세한 내용들을 막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은 거야.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물어볼 만한 거리들은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요거만 똑 떼가지고 물어본다니까. 알겠죠? 단군 신화는 똑 떼서 따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얘는 따로 떼서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항상 묶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보세요. 자, 볼게요. 꿈벨리 칸기 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신이죠, 신.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창조주니까. 하늘의 왕이었대요. 왕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외양간을 지어놓고 셀 수 없을 만큼 소를 길렀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소를 길렀대요. 자, 봐봐. 우리 아까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누구 데려왔다 그랬어? 풍백, 우사, 운사 데려왔다고 했잖아. 맞죠? 왜 그런데?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자연 환경,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바람, 비, 구름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요 민족은요, 지금 유목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소를 길렀다라고 하는 게 신화에서 드러나는 거죠. 셀 수 없을 만큼. 자, 그래서 왕은 소들을 무척 사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다른 때처럼 자신의 오두막 밖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신하가 다급히 뛰어오더니 골치 아픈 소식을 전했대요. 왕국의 말썽꾸러기 청년이 또 왕이 가장 아끼는 흰 소의 등에 올라타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말썽꾸러기 청년이 있어. 얘가 흰 소의 등에 올라타 장난을 치고 있었답니다. 자, 청년의 장난에 넌더리가 난 왕은 청년이 더 이상 하늘나라에서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어디로 보냈다? 땅으로 보냈어요. 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천신이 내려왔네. 천신이 내려보내기로 결심했대요. 하늘은 청년을 불러놓고 하늘 바닥에 구멍을 냈답니다. 그리고 청년의 허리를 이퉁불로 묶어서 땅으로 내려보냈대요. 자, 그래서 지금 허리가 묶여있다. 탯줄 묶어서 땅으로 보냈대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움직였죠. 자, 다음 땅에 내려온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었어? 풍류로 가득 차 있었대요. 청년은 주변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날카로운 잎으로 자신의 허리에 붙은 줄을 싹둑 잘라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리에 붙은 줄이 아까 이퉁부 탯줄이잖아, 맞죠? 탯줄 같은 그거를 잘라냈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존재가 하늘과의 연결을 끊고 땅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가 되었느냐?
자유의 몸이 되었대요. 하늘로부터 독립이 되었답니다. 천상의 존재가. 자, 그리고 청룡이 지상에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대요. 하늘의 왕은 땅으로 내려간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하늘나라의 구멍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다보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은 지금 유배를 보냈잖아, 청년을. 자,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지상을 내려다보았대요. 자, 그럼 이 구멍이 바로 뭐야? 이 땅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매개체죠. 청년은 바나나 나무 그늘 아래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청년이 측은하게 느껴졌대요. 자, 봐봐. 우리는 쑥과 마늘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대신에 그 마늘이 저기 뭐냐, 달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는 바나나 나무. 왜? 그 환경에서 바나나가 많이 자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은 청년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불쌍했다는 거죠. 자, 이 하늘에 있는 왕이 나쁘면 안 돼. 왜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전 봅시다. 계속. 저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먹을 것이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면 마실 물이 적은가? 왜 저토록 힘들어하는 걸까? 문득 왕은 청년이 전기도 하려니와 혼자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이제 알겠군. 청년은 외로운 거야. 청년 곁에는 아무도 없어. 청년을 위해서 누구를 짝을 보내줘야겠어.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뭔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불러서 내려보냈답니다. 자, 일단 남성 여성이 다르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이 내려간 게 아니고 하늘의 왕이 내려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은 다르죠. 근데 이제 짝을 찾아주려고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불러서 어떻게? 너는 하늘나라를 떠나서 지상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신성성이자 정당성이냐? 내 아들은 바로 어떤 존재? 천손이야. 하느님의 아들이야. 자, 그래서 말을 마친 왕은 다시 이 퉁불을 꺼내어 여자의 허리에 묶고 구멍을 통해서 여자를 땅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여자를 탄생시켰다 이 말이겠죠. 탯줄을 달고. 다음, 청년은 그때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땅이 내려온 처녀는 청년이 지쳐 누워있는 바나나 나무 가까이 다가갔대요.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청년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청년은 혼잣말을 했대요.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어. 이 아가씨는 하늘의 왕이 내게 내려보내신 것이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디에서 보내줬다? 하늘의 왕이 보내줬다고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 또 어떻게 해버려? 허리를 묶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쳐다봐?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하늘을 배신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뭐 하는 건데?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 알겠죠?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늘의 왕이 흐뭇하게 쳐다보고요. 왕은 끊어진 줄을 걷어들여서 땅의 사람들이 다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사람들도 땅을 내려다보지 않고 살아가도록 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늘의 왕이 뭘 통해서 보고 있었어?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었거든.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걸 잘랐다는 건 하늘의 세상은 하늘의 세상, 그리고 이 청년이 내려온 세상, 땅의 세상은 땅의 세상, 서로 구분되어 가지고 살게 하게끔 했다 이 말이겠죠. 왜? 이제 여기에서 이 청년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정당성이죠. 자, 그 후 청년과 처녀는 서로 자손을 불려 나갔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아마줄루다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자손을 불려 나갔다. 이게 독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줄루인데 이 아마줄루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성성과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국 신화에서 신성성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막 태어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그 민족이라고 칩시다. 우리 다 똑같은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 이 민족들이 개똥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별로 안 좋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성한 존재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진짜 우리만 소중한 존재, 신성한 존재이구나를 생각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랑 목숨 바쳐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전쟁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지 않아? 무섭잖아. 나가면 죽을 텐데. 전쟁 나가면 대부분 죽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 바쳐서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을까요? 무서워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성한 민족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야 라고 하는 이 단결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뭔데? 이 건국 신화의 신성성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모든 건국 신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 찾아봐도 다 마찬가지야. 이 굉장히 신성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그래야지만 이제 단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요거 비교 대조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단군 신화부터 볼게요. 페이지는 13페이지. 자, 봐봐. 환희는 땅에 내려온 적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환희는 땅에 내려온 적 없습니다. 하늘에서만 살았어요. 내려간 거 누구야? 환웅이 내려갔어요. 환웅이 내려갔으니 얘는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왔고 신하들도 데리고 왔고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인간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난 단군은 천상과 지상의 결합을 상징하는. 왜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 자, 천상은 환웅이죠. 지상은 누구야? 곰이지. 이자 동시에 이제 사람이 된 웅녀죠, 웅녀. 자, 다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잖아. 뭐냐면 인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인간 중심인 거야. 그래서 이 단군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건국 이념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중심으로 건국 이념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이 고조선의 어떤 이 건국 신화에서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개성적이면 다른 나라에는 잘 없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신화다.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입니다. 홍익인간. 자,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민족적 자긍심, 이게 없으면 이 국가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결속력을 못 느끼거든. 우리 지금이야 사실은 주민등록증도 있고 나가려면 여권도 필요하고 뭐 하니까 매번 살아가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을 거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냥 걸어가는데 누가 막을 거야? 뭐 성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경계마다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민족이라서 신성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야 딴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 자, 다음 넘어갈게요. 15페이지. 자, 줄눈족 신화 봅시다. 자, 특징은 요거 소가 나온다는 거. 외양간이랑 농사도 지었는데, 농사는 사실은 저기 단군 신화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가 사실은 유목이기도 하지만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거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농사 플러스 유목인데 중요한 건 유목이죠. 왜냐면 단군 신화에는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 툰부. 하늘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매개체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17페이지. 자, 움벨릭 한기라고 하는 창조주가 청년을 내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처녀도 내려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 천상에 있는 존재가 하강에서 어디로 내려간다? 지상으로 내려간다. 창조주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 자, 그러면 줄로족 신화의 성격은 바로 뭐냐? 이 왕,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하늘에 살던 청년과 처녀가 지상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단군 신화는 전부 하늘의 뜻으로 된 거야? 아니야.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내려온 건 그냥 환인,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인 환인이 자신의 아들을 그냥 내려준 게 끝이야. 그 뒤로는 뭐가 없단 말이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지상에 내려온 환웅이 다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적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 하늘 중심이야. 하늘 중심. 그래서 신 중심입니다. 하늘이 다 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하늘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하늘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쳐다봐주고, 그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신화적인 속성. 자, 이 퉁구 탯줄의 의미. 그 다음에 신성성과 정당성. 이거 아까 다 얘기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머릿속에 넣어놔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0페이지 봅시다. 자, 신화의 보편성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건국신화의 보편성.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민족적 우월함을 표현하거나 선민의식을 드러낸다. 선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만 더 유독 뛰어나다 뭐 이런 거거든. 우리 민족만 뭔가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요즘 선민의식 가지면 큰일 나죠. 그러나 맞죠? 자, 신화의 주인공은 대개 현실 세계가 아닌 신성한 곳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존재가 직접 옮겨왔거나 그 후손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뭘 가질 수 있어? 신성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속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신화의 보편성이다. 자, 특수성 한번 볼까요? 자, 한국 문학의 특수성 봅시다. 가나 지문. 자,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서 존귀한 신인 환웅이 땅에 내려와 지상의 여인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아들로 두는 인간과 이제 비슷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유도 홍익 인간,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죠. 이것도 건국 이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지가 나와 있다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다스리기 위함이었답니다. 자, 웅녀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여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인고, 고통을 인내했다고요. 자,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손이 인간 단군입니다. 자, 이 신화에서 중심인물로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을 둘 수 있지만, 자,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손의 혈통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신성성을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럼 봐봐, 환웅신화라고 하면 되잖아. 맞지? 환웅이 돌봐줬으니까 인간들을. 근데 환웅신화가 아니라고. 왜 단군신화인데? 단군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 조직을 완비하여서 국가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는 단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신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웅의 자손이 아니라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단군도 환웅의 아들이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초를 환웅으로 보지 않고 단군으로 본다는 거죠. 자, 다음 단군 신화에서 환웅은 인간의 지상의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 세상 지상에 내려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의 360가지 일을 관장했다.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의 일. 현세, 인간 세상이죠. 복지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홍익인간.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인간 중심. 왜 특수성이야? 아까 줄루족 신화는 신 중심이었잖아. 기억하죠? 여기까지 하고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저기 상으로 넘어갈게요. 상으로. 자, 오늘 동그라미 이러면 1, 2단원도 끝난다. 자, 여기 동그라미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게 매 연마다 달라.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떠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 각 연마다 동그라미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각 연에 그 이제 동그라미를 형상화한 그 구절들이 있을 거거든. 이 구절들이 다른 작품의 어떤 표현이랑 연결했을 때 이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비슷한 역할이냐 비슷한 역할이 아니냐, 이런 것들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말을 둥글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응 받침을 넣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어머니가 무슨 단어를 자주 쓰는지를 막 언급하거든. 근데 이응을 쓴다는 건, 말을 둥글게 한다는 건 이응을 쓴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이게 둥글게 말하는 거야? 아니죠. 왜 그런데? 얘 소리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둥 하면 얘가 이응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야. 비응.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말을 둥글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응을 넣어서 말한다는 거고, 이응을 넣어서 말한다는 건 이응 받침을 넣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응 의문의 반복. 자, 물어볼게요. 특정 의문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청산별곡 했나? 안 했어요? 청산별곡 했어? 청산별곡 했어요?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 알라 기억납니까? 1인공 절인공 하야 나즈란 지네와 선교 1인공 절인공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 알라,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리을과 이응을 반복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경쾌한 리듬을 주잖아. 맞죠? 자, 특정한 의문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실제 말을 인용한 부분, 이 전부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을 거야. 자,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어떻게 되냐? 온가 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사용되었어 지금? 방언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향토성. 또는 지역적 특성이 좀 드러납니다. 향토성이나 지역적 특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방언 사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생동감. 실제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을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라고 얘기했으니 어머니의 말투처럼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 열거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거든. 여러 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라는 말은 뭐뭐가 된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뭐가 된다 라고 얘기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나무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자, 그럼 이 나무의 잎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연물이야, 자연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한가 된가? 자, 그럼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화자의 어머니가 주목한 대상 한번 살펴볼까? 화자의 어머니가 주목한 대상, 일단 첫 번째 나, 오느냐 가느냐. 두 번째 뭔데? 자연물, 나무의 잎. 세 번째 뭔데? 주변 사람들. 맞죠? 자, 장가가는가? 라는 말은 장가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 라는 말은 낳은가? 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가 제목이 동그라미잖아. 여기서 말하는 1년에서 말하는 동그라미는 뭔데? 이응이야, 이응.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드러난다? 어머니의 말투에서 드러난다는 거야. 자,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이게 지금 어머니의 말입니다.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 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이응은 이제부터 무슨 속성? 동그라미는 무슨 속성? 다른 것들을 떠받드는 속성.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응 또는 동그라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미는 이 시에서 무슨 속성을 가진다? 다른 것을 떠받드는 속성을 가집니다.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자, 여기까지 끊으면 잘 보세요. 자, 어머니는 남한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답니다. 자, 그러면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인생을 둥글게 살았다 정도로 우리가 좀 바꿔볼 수 있을 거야. 왜 얘기하는데? 시가 동그라미라서요. 그 다음에 이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다. 고된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이게 바로 지금 어머니의 삶이죠. 그게 지금 어디에 녹아있다? 여기 이응에 녹아있다는 거야. 생계를 이어오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가족들을 떠받들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자, 다음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 이게 어떤 모양인데? C자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태적 유사성. 그럼 이거는 뭘 유사하게 본 건데? 어머니의 굽은 몸, 굽은 허리.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제기대명사죠. 자기라는 뜻이지.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가 가진 것을 퍼주신다. 자, 그럼 어머니의 어떤 태도?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이타적인 그런 태도. 머리가 발에 닿아서 둥그러질 때까지. 머리가 발에 닿아 둥그러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허리가 점점 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머리가 바닥에 닿아서 동그래질 때까지 이 말이겠죠. C자에 열린 구멍. 허리가 굽은 거야. 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거랍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살리는 것들이 그러면 뭔데? 요거죠. 당신이 가진 것.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야.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받침, 이 받침 왜 얘기하는데? 아까 이응 받침 때문에. 이응은 위에 걸 떠받들고 있다며. 속성이랑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응 받침과 그 다음에 어머니 사이에 뭐가 있다고? 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거. 교집합. 바로 뭔데? 타인을 떠받드는 또는 타인을 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자,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아까 어떤 삶? 둥글게 사는 삶. 살아라이 당부를 한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대요. 자, 아까 1년에서는 말을 둥글게 했죠. 6년에서는 모든 것을 둥글게야. 의미가 어떻게 됐어? 넓어졌어. 확장되었습니다. 이거 볼 거 많아요, 여러분들 이 작품. 자, 일행을 변주한 수미상관. 이런 것들도 수미상관입니다. 연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진달래꽃도 보면 1년이랑 마지막 년이 완전히 똑같지 않았죠. 그래서 반복과 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어머니의 특징. 자, 일단 첫 번째. 말은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받침 이응을 많이 씁니다. 온가, 간가. 몸은 무슨 성질? 한쪽이 뚫린 동그라미 꼴, C자의 열린 구멍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동그란 겁니다.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삶은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살아간다고. 둥글게 살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제목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 허리가 굽어있는 어머니의 몸,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지내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태도가 전부 동그라미야. 말투는 아까 이응 받침, 허리가 굽어있는 어머니의 몸, 고된 삶. 다 적어볼까? 자, 이응 받침 쓰는 거 말투죠. 그 다음에 허리가 굽은 고된 삶이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거 둥글게 살아감. 헌신적으로 뭔데? 이것도 이응 받침이랑 비슷하죠. 누군가를 떠받침, 떠받들고 살아간다. 자, 그러면 드러내는 건 뭘 드러내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자, 그 다음에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다, 그렇죠? 이거 아까 다 얘기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프란츠 카프카 84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84페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84페이지는 일요일날 할게요. 일요일날. 마칩시다.